네, 반갑습니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이제 민사소송법 그 기본 강의를 이제 3주에 거쳐 가지고 15회차 강의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할 겁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강의 진행 방향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교재는 지금 그 논점 민사소송법 5판을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작년판보다 많이 제가 그 개정 작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좀 압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한 7, 80페이지 정도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그 변호사 시험에서 그 상소심 이하 부분, 뭐 재심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걸 제외해서 공동소송까지 하고 상소심의 몇 가지 논점을 보면은 실제 분량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는 사실상 또 빠지게 되죠. 15회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40페이지에서 하여튼 그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순서는 이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충 자료로 해서 제가 오늘 그 처음 자료로 나눠 드리는 게 있는데요. 주요 사례 1번이라고 해서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그 파이널 강의 때 제가 제공을 했던 민사소송법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쟁점을 정리한 그 사례를 좀 골라가지고 이제 제공을 한 게 있는데 그 자료 드립니다. 그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출문제 자체가 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기본 강의 시간에 전부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골라가지고 제공을 해드렸고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번 정도 주요 사례 1, 2번, 1, 2, 3번 해서 나머지 2번, 3번 정도 자료가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나간 자료가 한 30문제 정도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한 100문제 정도 주요 사례를 다 풀어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문제도 오늘 예를 들어 수업을 끝나게 되면 내일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6시 반부터 수업을 하게 되면 6시 정도에 오시면은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작년에 파이널 강의 때 그 선택형 특강을 해서 제가 선별을 한 작업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해드릴 거고 거기다가 뭐 구해변시 오늘 이번에 나온 거라든가 뭐 몇 가지 좀 추가가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객관식 문제는 뭐 올해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금방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 이 사례 같은 경우에 그 변호사 시험에 관한 그 민사소송법의 그 사례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민사소송법 자체는 내용이 좀 처음에 접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절차 자체를 정리하는 그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처음 할 때부터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 한꺼번에 막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좀 이제 만만치가 않고 까다롭고 민법이나 실체법처럼 어떤 리걸 마인드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생각을 해본다든가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죠. 절차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그 부분을 좀 넘어가서 어느 정도 저 분량이 좀 진행만 되면 앞에 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크게 또 문제는 또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보더라도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내고 문제 수준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반복되는 논점들이 있지만은 그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계속 지금 민법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소송법에서는 문제를 보면 아주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되는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민사법은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법 그 집행법에 같은 논점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집행법에 관한 문제는 뭐 민법도 그렇고 소송법에도 그렇고 집행법은 깊은 어떤 그 논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이나 소송법에서 문제되는 논점과 관련된 집행법적인 논점만 나오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크게 또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논점이 실제 정리를 해보면 실제 분량은 한 50페이지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소송법 자체, 집행법 자체는. 이번 수업에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그 집행법적인 이슈가 있게 되면 변호사 시험에 준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면서 좀 정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같이 문제되는 영역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민법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송법에 관한 내용에 집중은 하지만 민법이라든가 집행법이 문제되는 것들도 나오게 되면 같이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중간에 뭐 2번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공부하시다가 혹시 그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가라 그런 거는 자유롭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의문점은 이제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진행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교재 2페이지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소송의 주체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고 그래서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목표는 이제 법원 그 관할에 관한 문제 위주로 해서 좀 이제 볼 겁니다. 법원하고 이제 법관에 관한 문제들 그걸 위주로 볼 것이고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은 당사자에서의 원고 피고 이쪽 부분 살짝 좀 나가 볼 겁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일반 교과서에서는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처음에 펴면 뭐 신의식이니 뭐니 해서 앞에 뭐 장황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교과서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일 때는 뭐 그렇게 쓰겠지만 이 교재는 그 일반 교수들이 쓴 교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져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약간 수업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험에 좀 필요 없다. 시험에 관계없는 영역들은 과감히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도 그냥 쳐버리고 바로 그냥 법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재에서 어떤 그 변호사 시험에서 문제가 이 교재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변호사 시험이든 모의고사든지 간에 이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만 잘 씹어 먹으시면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고득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일반 교수저를 보시다가 이 책을 이제 해서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민사재판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드바이스를 보시면은 이 책은 이제 각 챕터마다 어드바이스란을 두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사례 연수투에 그 필요한 사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책을 만들으셨는데요. 민사재판권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은 사실 그 사례형으로 나온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보면은 그 객관식에서 최근에 객관식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사례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그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시험 과목으로 운영이 되기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걸 제외를 시키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보면은 기판력 파트에도 보게 되면 외국 판결에 관한 그 집행에 관한 그 파트도 보면 그 민소법 그 시험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겠습니다. 자,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민사소송 자체가 시작이 재판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재판권에 관한 문제들인데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권의 소송법적 효과 해가지고 직권조사 사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소송 요건 중에 하나이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증거 자료의 수집은 직권 탐지주의다. 제가 민사소송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학부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이 보통 지금 3학년 때인가 막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민법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민사소송법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이시윤 선생님 책이 뭐 바이블이어가지고 그때는 그 책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그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점이 바로 이 용어였어요.
모든 앞 교과서에서 딱 펼치면은 뭐 법원이든 당사자 편이든 보니까 다 뭐 직권조사 사항이다, 뭐 항변 사항이다, 직권 탐지에 의한다, 변론주의에 의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섞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해가 굉장히 안 갔었습니다. 그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권 조사 사항,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200 옆에다가 230페이지라고 적어 두시고요. 230페이지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용어 정리입니다. 계속 써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230페이지 표가 정리돼 가지고 이제 항변사항, 직권조사항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는데 이 파트는 변론주의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파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변론주의는 또 뭐냐?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의 그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거 깊게 하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13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면 제 3권 해가지고 변론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민사소송에게서 가장 상징적인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민사소송은 그 당사자 간의 그 민사상의 그 실체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이제 판단을 내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자들, 즉 원고 피고가 된 사람들한테 야, 자료 수집은 네가 해라. 판사 나는 그냥 네가 수집해 놓은 것만 갖고 너희들이 다툼이 있는 걸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방식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당사자가 어떤 자료를 모아오더라도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판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캐보고 뭐 이런 식의 원칙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 이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은 변론주의입니다. 당사자 판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 판단의 자료, 뭐 증거,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 이것을 기초로 판사가 판단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대척되는 그 개념이 직권 탐지주의입니다.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자료를 모아주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이 직권 탐지, 더 캐서 파가지고 자료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직권 탐지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어떤 후견적인 지위가 강조되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이라든가 가사소송에서는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가사소송을 이제 전담으로 전문화시키는 변호사님도 꽤 많을 겁니다. 굉장히 쏠쏠해요. 이혼소송 해가지고 이혼소송 자체는 상당히 뭐 피곤한 얘기죠. 남들 부부 사이에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저는 한 건밖에 해본 적이 없고요. 제 성질상은 도대체 못하겠더라고. 아니 자기 그 부인과의 관계도 힘든데 아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어주는 건 진짜 힘든 얘기예요. 지들만의 아는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한 건 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다음부터는 일체 안 하는데 이혼소송을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정서적으로 부족하고 공감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혼자 있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저한테 원래 안 맞고 근데 다른 사람 말 들어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혼소송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 근데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가사소송 한번 해보니까 판사들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그 양재동에 그 가정법원 있잖아요. 가보면은 판사는 이제 변호사는 그냥 의뢰인하고 그냥 거의 출석만 해. 출석만 하고 판사가 알아가지고 다 심리하고 그리고 이혼 한 번 하려고 그래도 막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저 상담도 받아보라 그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법원에서 다 세팅해 줍니다. 그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직권 탐지죠. 그러니까 법원의 그 후견 감독인적 지위를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죠. 근데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굉장히 무미건조해요. 네가 다 해라.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론주의와 그 직권 탐지주의에 관한 것들인데 이거는 이게 증거 수집에 관한 것들이다.
자, 그러면 이거 개념과 또 이제 서로 이제 별도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항변사항하고 그 다음에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리권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여부는 뭐 직권조사상이다. 뭐 아니 우리 민법에서도 배우죠. 채권자 취소권 해가지고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상이다.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어떤 자료들 같은 것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자료들이 심리를 이제 하는 문제가 될 텐데 그 심리를 할 때에 당사자가 주장을 해줘야 당사자가 이제 주장이 있어야 판단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뭔가 주장을 해줘야 돼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심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단계 필요 없이 바로 법원이 이제 심리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 항변사항,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이 항변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증거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변론주의의 적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 주장 여부 없이 법원에 심리를 합니다. 아까 채권자 취소권의 그 제척기간 준수 여부, 자 이런 것들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당사자가 5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이야기 없더라도 채권자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판사는 먼저 제척기간이 준수가 됐는지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직권조사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죠. 항변사항도 마찬가지죠.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자료가 모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당사자들이 모아온 것들만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 직권조사사항은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느낌상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뭔가 공익적이고 뭔가 절차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봐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약간 공익적인 성격이 좀 들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 원칙적인 모습이 이 원칙이 직권조사라고 하는 증거 방법이 하나 있고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 증거조사 방법의 가장 원칙적인 모습은 변론주의와 그 대척되는 직권탐지주의 이게 이제 서로 대척되는 개념인데 자, 이거를 소송 절차에서 어떤 판단의 그 대상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서 대비를 해보면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심리하는 항변 사항과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직권조사 사항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모아져야 되는데 항변 사항은 변론주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직권조사 사항은 원칙으로는 직권조사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직권조사라는 게 끼어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순 선생님의 책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성격을 갖고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냥 이시윤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라고 하는 양대 그 주가 있지만 이 직권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원칙의 중간적인 성격의 증거 조사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변론주의 거, 어떤 부분은 직권탐지주의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믹싱이 된, 혼성이 된 방법입니다. 그걸 직권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변론주의 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제3의 조사 방법, 제3의 조사 방법인데 그 자체가 무슨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변론주의의 내용을 따오고 일부는 직권탐지주의 내용을 따오고 해서 믹싱된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직권조사 사항 중에서도 고도의 공익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절차상 이렇게 중요하고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일 때는 직권탐지주의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변사항은 변론주의와 연결이 되고요. 직권조사사항은 기본적으로 직권조사라고 하는 중간적 성격의 증거 방법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고도의
그 공익성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안, 한 다섯 여섯 가지밖에 안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는 직권 탐지주의라고 하는 것, 자, 법원이 더 파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할 거니까 그 용어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그 법원에, 우리나라 그 법원에 재판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재판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권조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든 간에 판사가 판단을 하라는 것이고요. 증거 수집 방법은 뭐냐 했더니,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권 탐지주의의 적용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재판권은 직권조사상이고 직권탐지주의 한다, 이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교과서 읽을 때 그렇구나라는 느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판권이 없다,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지금 학설이 지금 표로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변호사 시험에서는 판례가 없는, 특히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없는 문제를 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뭐 학설만 있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한번 읽어보고 건너뛰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파트 자체가 중요한 파트가 아니고 또 판례도 없고 시험에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이런 견해가 있더라. 그러니까 흠결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이 학설의 대립이 있더라는 정도. 자, 이 교재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학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설은 소개 안 된 부분도 있고, 소개하더라도 아주 작은 그 비중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 처리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일반 교과서보다는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자, 인적범위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우리나라의 그 재판권이 어느 사람한테 미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밑에 무슨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판례는 굳이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3페이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민사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치유의 법권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목차만 보든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자,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과 가족, 목차만 보면 됩니다. 어떤 그 국제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있더라는 것이죠. 영사관원하고 뭐 사무직원, 자, 외국의 그 원수, 수행원, 가족.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체크만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국가. 자, 국가에 대해서 우리 외국 국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이다, 일본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느냐. 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인 거죠. 아니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자, 원칙은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자, 외국 국가가 그 민사사항의 주체가 된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 면제주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는 것이 전합제 판결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것도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 미군에 지금 그 근무하는 그 군무원들이 있잖아요. 군무원들이 이제 그 이유 없이 해고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을 피고로 해가지고 해고 무효, 그 다음에 그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그 임금, 이걸 달라고 한 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일정한 그 요건이 필요하다. 자,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추심 명령, 추심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거는 외국이 자 제3채무자가 될 때는
외국이 사실상 실제 관여한 게 없죠. 그럴 때는 이들에 대한 그 재판권은 조금 몇 가지 다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압류 추심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죠. 자, 압류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럼 B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뭐 집행을 지금 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면 금전채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집행에서는 이제 집행채권자라는 용어를 쓰고요. 집행채권자. 그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을 집행채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집행에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집행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보게 되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체동산일 수 있습니다. 자,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건 민법상 동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기타 재산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B가 X 토지를 갖고 있더라. 그럼 A가 그 부동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를 신청해서 압류를 해놓고 압류가 받아들여지면 등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환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빚쟁이들이 나눠 갖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유체동산. 자, B가 봤더니 얘가 100장아리를 갖고 있더라. 그럼 100장아리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서 얘네들이 나눠 갖는 것들이죠. 그런데 B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보이는 물건 유체물이 아니라 채권 기타 재산권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서 집행법과 관한 문제는 거의 90% 이상 여기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그 B가 갖고 있는 게 채권이게 되면 B의 채무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재산이 채권 기타 재산권일 때는 이른바 제3채무자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A가 B한테 금전 채권을 이렇게 갖고 있고 B가 갖고 있는 재산이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산, 특히 그 중에 금전 채권이더라. B가 C에게 돈 받을 게 있더라. 그러면 그 금전 채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책임 재산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잡아놓고 팔아가지고 그 환가대금으로 빚쟁이들 나눠 가지면 되는데 B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금전 채권이면 집행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일반인이 갖고 있는 금전 채권은 환가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공매 절차에서 팔아가지고 그 매각대금으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굉장히 다르죠. 민사집행법이 그래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금전 채권 등일 때는 이런 방법을 하고 좀 인정하고 있죠. 자, 압류 추심을 하거나 혹은 압류 전부 명령을 받거나 자,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압류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B가 C에 대한 채권자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자, B가 여전히 C에 대한 채권자다. 여기는 오케이. 너희들의 실체법적인 관계는 건드리지 않겠다. 자, 그런데 채권자 B는 원래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변제 수령 권능이 있죠. 민법 교과서에도 보게 되면 변제편에 보게 되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자 원칙적으로 채권자다. 근데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압류 추심. 자,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아온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B가 채권자로서 갖고 있는 지위 중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능만 A한테 이렇게 넘기는 것. 이걸 압류 추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C에게 가서 돈 받아오는 거는 이거는 A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장 우리가 이제 내일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당사자 적격에서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제3자 소송 담당 중에서 보면 채권자, 이게 압류 추심권자 이게 당장 나오죠. 그래서 제3자 소송 담당으로서 이제 가름형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가 당장 이게 나오게 될 텐데, 자, 미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압류 전부 명령을 이제 받게 되면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변제 앤드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B가 C에 대해서 갖고 채권 자체를 A한테 이렇게 넘겨버리죠. 그래서 채권 양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대신에 A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금전채권, 이거 집행채권이죠. 이거를 같은 액수만큼 변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의 채권을 퉁쳐버리고 대신에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A한테 이렇게 넘기는 것. 이걸 이제 압류 전부명이라고 하죠.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한번 확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금방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외국 국가가 집행 제3채무자가 됐을 때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A라는 애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검사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외국인이 이건 국가입니다. 외국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금전채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 사건에서는 이게 한국 사람인데, 이제 그 한국 사람이고, 이 B라는 애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고, 자, 미국인이 얘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미국 공무원이어가지고 얘가 그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퇴직금 채권 같은 이 금전 채권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미국인 공무원 B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B가 갖고 있는 책임 재산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얘가 마침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퇴직금 채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퇴직금 채권이 있으니까 이 A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 추심을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압류 추심을 하게 되면 이 외국 국가한테 그 돈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법정 소송 담당에 해당돼 가지고 A만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추심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이 추심금은 실체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를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이렇게 제기한 사건이죠. 이렇게 외국 국가 자체를 피고로 삼았다는 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아까 우리가 외국이 피고가 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걸 상대적 면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외국이 제3채무자로 끌려와가지고 추심 소송의 피고로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A와 B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지금 돈을 못 갚으니까 B가 갖고 있던 재산 중에서 마침 B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퇴직금 채권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잡혀 들어온 것들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외국 국가가 피고가 되는, 당사자가 직접 돼가지고 피고가 되는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실제 거래는 A, B 사이에 거래가 있었죠. 다만 책임 재산이 마침 B가 외국 국가에 대해서 돈을 갖고 금전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국가가 이렇게 피고로 끌려오는 상황입니다. A하고 그 외국 국가가 실제 거래한 건 아니죠. 자, 이런 예외적인 상황. 그럴 때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그 미국 정부 얘네들이 이제 피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냐? 3페이지 보시면 나항의 네 번째 줄 따라서 이 부분이죠. 이처럼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집행채권자가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제3채무자인 그 외국 정부는 집행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끌려온다는 점. 자,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이 피고로 되는 경우보다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거는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해당 국가가 첫 번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해서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동의. 자, 첫 번째 키워드. 동의하거나. 내가 나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압류 절차를 밟더라도 나는 당신 나라의 법원에서 피고가 돼가지고 판단을 받겠어. 동의하거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 법원의 그 압류등 강제 조치에 대해서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자, 포기. 그런 포기한 걸로 어떻게 볼 수 있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지역 내에 그 미국 정부, 외국 국가가 따로 재산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법원이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011년도 이제 12월 13일자 판례입니다. 자,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 금방 설명드린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압류 추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뭐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송 같은 데 많이 보는 주한미군. 자, 주한미군이 와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이른바 소파라 그래가지고 한미 행정협정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민사재판권 자체가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언급이 되는 것들이 미 공군의 매향리 사격장 사건,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 섬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그 전투기에서 미사일 같은 걸 쏠 때 그 섬에다가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명중률을 뭐 체크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폭음이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 어촌 마을에 소음이 아주 심하고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향리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려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 공군이 비행기를 갈고서 전투기 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거는 다 공무 집행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군이나 혹은 그 대상 군인을 피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민사재판권을 면제받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그 매향리 주민들은 그런 돈을 못 받은 것이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군 애들이 한 짓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피고가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것도 뒤에서 할 내용 중에 제3자 소송 담당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됩니다. 미군은 들어올 수 없고 대한민국과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가름형, 이를 저지르는 애는 피고로 안 잡히고 다른 애가 대신 피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소송 담당 중에서 가름형에 해당되는 예들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에서는 뭐 지문의 하나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미군을 잡아서 하게 되면 피고 적격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소각하됩니다. 자, 이거는 공무집행 중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자, 공무집행 아닐 때도 많이 하죠. 얘네들이 뭐 이태원에다가 놀러 나와가지고 뭐 사람 패고 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공무집행 없이 하게 되면 걔는 미군 애가 그럼 피고로 잡힙니다. 그럼 걔는 이제 민사재판권 면제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다만 이럴 때는 보충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소파에 따르면은 공무집행 중이 아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미군 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 제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당국의 배상금 사정, 그다음 미국 당국의 배상금 지급 제의를 기다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퍼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맞아가지고 다쳐가지고 보니까 치료비가 좀 있겠구나. 1,000만 원 줄게. 그래서 1,000만 원의 지급 제의를 기다려보고 그게 불만이 있으면 그때 한해서 팬놈, 그놈을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웬만하면 소송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집행 중에는 민사재판권이 면제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군을 상대로 하면 소각하된다. 공무집행이 관련성이 없으면 미군을 잡아서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당국에서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 조사에 기초해서 미군 애들이 제시하는 금액까지 오퍼를 받은 다음에 그 금액이 불만족스럽다, 그럴 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시험 출제를 떠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권이 없는 자로 보니까 6번에서 국제연합기구 뭐 등등등 이런 애들도 면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여기서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원고가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했는데 얘가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소가 제기되면 그럴 때는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고가 돼서 스스로 미군이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했다.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피고로 끌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됐던 애가, 그래? 너 소제기했어? 그럼 미군 너 내가 그 전에 빌려준 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온다.
아니면 네가 나한테 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소로 제기왔을 때 그거는 이제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안 재판할 때의 증인이나 감정인 신청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고, 설령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 같은 건 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다는 거지. 판결을 받아봐도 강제 집행 같은 거 보존 처벌하려면 그 자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중삼종으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적 범위에 관한 부분이 이제 국제재판 관할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객관식에서는 가끔씩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섭외 사건, 섭외적 민사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섭외적 민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인이 낀 민사 사건. 자,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애가 끼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우리가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나라도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느 나라에서 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했느냐 관한 문제가 이제 국제재판 관할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변론 관할도 인정되고, 이게 없으면 국제사법 2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인정되고 국제사법 2조에 따라서 한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거 합의 관할 쪽에서 시험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재판 관할에서 합의가 있으면,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뭔가 거래를 하는데, 야, 우리가 이거 뭐 사건 터지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을 우리가 관할로 해가지고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그때서만 처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걸 말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가 있을 텐데, 부가적 합의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관할권이 있고 and 덧붙이는 거. 자, 전속적 관할이라고 하는 이 법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용어 그 자체가 그겁니다. 그럼 이 전속적 관할 합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판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전속적 국제 재판권 관할 합의가 있었을 때에, 자,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면서 외국 법원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는 이런 그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6페이지 보시면은 관련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96-200938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외울 필요 없고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법인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 미국에다가 이제 운송해서 보내는 사건입니다. 뭐 텍사스주의 어느 일정한 지역 창고에 이제 배달을 보내는 것들인데, 그 운송을 맡은 회사도 우리나라 법인이에요. 우리나라 법인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법인이 을 법인한테 야,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야,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 뭐 브라운스빌에 있는 너의 창고에다가 좀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창고에 그 운송증권을 갖고 있는 애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이제 전달해 줘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을법인이 자, 배에 싣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운영하는 그 미국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채워놨죠. 그런데 그 채워놓은 과정에서 운송증권이 갖고 있는 애한테 그 물건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애한테 그 물건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갑법인이 을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중앙지법에다가 사건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 갑법인하고 을법인의 그 운송 약관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운송증권과 관련된 그 분쟁이 발생하면, 자, 이거는 미 합중국 뉴욕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미국에서 뉴욕주 법원에 관해서만 재판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의를 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자, 5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외국, 자, 미국 뉴욕주 법원에 대해서만 재판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유효하냐?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줘야만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사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대한민국의 전속 관할에 속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소극적 조건. 그 다음에 지정된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상의 당해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그 외국법원과 합리적인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뭐 불합리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 굉장히 까탈스럽게 욕을 하죠. 야, 그래 뭐 너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미국 뉴욕주 법원에 재판하는 거, 우리나라 법원이 못하는 거 인정은 해주겠는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요건까지 다 해야 뉴욕주 법원에만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원에 한 거는 재판권이 없다 해서 각하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원에만 재판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합의도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우리나라 법원에만 재판권이 있고 외국 법원의 재판권이 배제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운송증권 사건에서는요, 대법원이 자 이거는 그 문헌상 보게 되면 뉴욕시 법원에만 마치 그 재판권이 있는 것처럼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법원에 뉴욕시 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중앙지법에도 재판권이 있다 해서 심리를 계속했던 사건입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야, 갑법인, 을법인 다 우리나라 법인 아니냐? 그리고 관련 서류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운송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거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큰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이런 점을 들면서 굳이 이게 뉴욕주에서 꼭 얘네들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법원에 배제시키면서 뉴욕시 법원에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했던 사건입니다. 관련 판례 2번을 보게 되면 이건 반대로 그 특허와 관련된 사건인데 일본 내에서 특허권이 출원된 사건인데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양도 계약과 관련해서 이 양도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다퉈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서 그럼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우리나라 법원에만 그러면 이 관할권이 있느냐에 관한 그 논의를 하면서 그 일정한 그 판단을 내렸던 것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결론을 우리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구나. 그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인데요. 국내 법원에 관해서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하게 되면 외국의 재판권은 배제하는 것이냐? 아까 우리 첫 번째 본 사안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판례 분석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례 2006-68-209 판례가 뒤에서 보는 합의 관할에 보게 되면 전속적 그 합의와 부가적 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판례에서 나온 판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채권자 A와 채무자 을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고 일본 엔화로 돈을 빌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채무자 을이 차용증을 써주는데 차용증을 써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내가 빌렸다 이렇게 차용증 써주는데 그 증서 차용증을 봤더니 당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그 영수증 같은 게 차용증 있잖아요. 그걸 사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을이 A한테 뭐 100만 원을 빌렸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문구점에서 사온 차용증이다 보니까 어떤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가 됐냐면 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을 한다는 게 인쇄가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했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냐면 그 일본 사람 A가 그 채권을 양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대한민국 국민한테인 갑한테 그 엔화 채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지금 을로부터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을을 피고로 삼았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을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오기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판결이 두 가지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채권자의 주소지를 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전속적 관할이냐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한번 볼 거고요. 예, 볼 내용이고, 자,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들은, 자, 문구만 보게 되면 분쟁 발생했을 때 채권자 주소지 법안. 자,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 채권자 일본 사람인 A가 거주하는 그 법원, 이거를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A와 을 사이에서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 즉 일본 법원에 관해서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채권이 양도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지금 관할권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됐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된 분쟁 발생 시에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일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일본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문제가 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한 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피고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이건 일본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냥 동일 국적의 당사자 사이에서 당의 그 국내 법원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외국 법원의 국제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바로 해석을 할 수 없고,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부가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주제는 객관식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합의 관할에 관한 문제고요. 8페이지 보시면은 변론 관할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2012-7571 판례인데요. 이 판례를 읽어보기 전에 그 다음에 그 국제사법에 관한 2조 관련 조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판례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합의 관할도 없고 변론 관할도 없게 되면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상세한 얘기는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는 게 잘 없습니다. 그냥 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은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제재판 관할의 배분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추상적인 원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항을 보게 되면, 자,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서 그 관할권 유무를 판단을 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춰가지고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사법 2조 1항에 따르면은, 자, 그 대한민국에 그 관할권이 있는지를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조해가지고 국내법 관할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다만 앞에서 말한 그 추상적인 원칙, 자, 무슨 배분의 이념에 부합한다, 뭐 이런 거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라, 대충 이런 얘기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9페이지 이하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라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변론 관할에 관한 그 사안을 한번 살펴보면, 자, 8페이지 2012-7571 판례입니다. 자, 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와 피고는 그 일본의 국적을 두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3건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서울 북부지법에다가 대여금 지급을 관한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대여금을 받더니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내국법인이 추진하던 순천시 문화테크파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빌려준 돈입니다. 두 번째는 원고가 대한민국 내 거주자인 소외인 명의의 그 계좌로 엔화를 이제 송금을 해줬는데 그 후 대한민국 수표로 인출된 돈과 관련된 대여금입니다. 세 번째는 분쟁의 합의 관할이 일본 국내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되어 있는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을 몰아가지고 서울 북부지법에 소를 제기를 했더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대여금인 경우에는 지금 아까 봤던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2항의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뭐 자세한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뭐 순천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돈이 꽂혀졌는데 그걸 누가 찾아갔고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사법 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연결고리가 없는 사건이야. 그래서 디귿은 국제사법 2조에서 포함이 안 됐는데 피고가 그냥 응소를 해가지고 다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라고 다퉜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 관할권에 관해서도 이제 변론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3번 세 번째 그 대여금 채권에 관한 그 분쟁은 변론 관할이 인정돼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세 건 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요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9페이지 보시면은 뭐 구체적인 사례라고 한 것들은 그냥 심심할 때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심할 때 안 읽어보죠. 그러니까 뭐 기대는 안 하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민항기 사건, 중국 민항기 사건 이건 대충 뭐냐면요. 몇 년 전에 그 베이징에서 김해 쪽으로 이제 비행기가 날라오다가 그 김해 쪽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승객들은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그 승무원이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그 중국 민항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법원에다가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 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관할권이 있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냥 결론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니까 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사건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들이죠. 미쓰비시 뭐 중공업 사건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언론에 나왔던 것들이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 베트남 참전 군인 고엽제 소송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그 베트남 전에 그 60년 말 70년대 그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무슨 맹호부대 뭐 청룡부대 해가지고 파병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파병이 나가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데 일정한 지역에서 이 고엽제가 이제 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한 사람 중에서 일부한테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한테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엽제를 만든 뭐 몬산토 등등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결론은 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분쟁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피고 쪽인 다오케미널 몬산토에서 아니 왜 지금 우리가 고엽제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뿌려가지고 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이걸 판단하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뿌렸는데 왜 대한민국이 판단하냐? 굉장히 다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이 있다고 해서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제가 그전 사무실에 있을 때 도덕에 관여를 했던 사건입니다. 몬산토를 대리해 가지고 했던 사건인데 판결문이 이거 수백 장 됩니다. 수백 장 되고 이게 그 직명 책임과 관련해서 역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습니다. 그 특정한 지역에 고엽제가 뿌려진 쪽에 발병이 높다는 것은 역학적으로는 명백히 증명이 됐는데 역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걸 인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학적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상당 인과관계는 바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죠. 똑같은 법리가 이제 담배 소송 흡연 사건도 똑같은 법리로 하게 되죠. 하여튼 이 사건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추억이 많은데 분쟁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죠. 11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 나온 판례인데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을이 돈을 안 갖고 도망쳤어요. 우리나라로 도망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요. 그러다가 갑이 한국에 왔는데 우연히 을이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 갑이 중국 사람 을을 상대로 해서
빌려준 돈 갚아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럼 판단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됐는데요. 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심심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그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나라의 영토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나라만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토 고권이라 그래가지고 땅과 관련된 것은 외국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외국의 권리나 이해관계에만 문제되는 소송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그 특허권의 출연에 관한 것,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 성립에 관한 것들은 그 나라에서만 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국에서 어떤 특허가 출연이 돼가지고 그 귀속 여부가 다퉈지거나 아니면 유무효가 다퉈지거나 그럴 때는 그 등록된 나라, 즉 일본 법원에서만 판단을 할 수 있고 외국 법원에서는 그 특허권의 귀속, 유무효, 이런 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양도됐느냐 안 되느냐, 특허권은 생겼는데 양도 여부를 따지는 거는 그 외국 국가에만 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성립, 유무효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나라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외국인 간의 이혼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캐나다 사람인데 부부가 갑자기 우리나라 법원에 와가지고 이혼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간의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주의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 주소지,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캐나다에다가 법원을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렇게 준하는 그 사정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가지고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가지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돼서 정의에 반한다라고 인정될 때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인 간의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관련 판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긴급관할, 보충관할은 넘어가도 됩니다. 3번도 안 봐도 되고요. 14페이지에 있는 장소적 범위에 관한 그 내용은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 만약에 소송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규모가 좀 큰 로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건을 해볼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나라 그 회사가 이제 국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미국 회사하고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미국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장이라든가 뭐 그 증거 같은 거 뭐 송달하는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나라 송달 같은 거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민사 규정에 따라서 송달하면 되는데 미국 회사한테는 그 송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별도의 그 규정들이 있어요. 송달 뭐 무슨 조약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걸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한 사건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증권사, H증권사를 대리해가지고 미국의 뭐, 그 회사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미국 회사는 걔는 그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 한국에 지점이고 전혀 없었습니다. 소송을 한 번 해보니까 그 미치고 팔짝질 정도로 너무 소송이 들어요. 뭐 하나 그 송달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대법원에다가 주고 대법원에서 외교부에다가 해서 외교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송달을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또 준비를 해서 오면 한 석 달 걸려, 석 달. 서면 하나 제출하면 송달되는데 한 석 달. 그럼 걔네들이 쓰는데 한 석 달. 서면 한 번, 두 번 오고 가면 1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 성질 급한 사람은 못 해. 어쨌든 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뭐 간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냥 맛배기로 한번 한번 읽어봤고요. 10분만 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이제 관할부터입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